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 선거를 앞두고 폴김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 측의 공방이 재정 논란을 넘어 이번엔 도덕성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오랜 수건 사업인 새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한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맨해튼 내 후보지도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사기 근절을 위해 재택의료와 호스피스 업체의 신규 메디케어 등록을 일시 중단키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연봉 수준을 최대 3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초등학생들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중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미국인 약 4,500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폴킴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 측의 공방이 재정 논란을 넘어 도덕성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시장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 후보의 과거 노래방 운영 문제와 배우자 도서관 채용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 후보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폴김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 측의 공방이 재정 논란을 넘어 후보 자질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폴김 펠팍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 후보인 민석준 시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창균 펠팍 부시장과 김 시장의 러닝메이트인 저스틴 강, 루시양 시의원 후보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 시장은 민 후보의 학력, 경력 표현 논란과 배우자의 도서관 채용 시도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이 시의원 민석준은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유명한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 졸업했구나.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여기에 인터뷰하고 시민에 나올 때마다 보이는 거는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하고 그리고 또 MIT에서 졸업했다? 안 했다? MIT에서 연구원으로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연구원이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하나도 MIT에 없습니다. 좀 쇼킹하지만 시의원 되자마자 2023년 5월 4일 날에 제일 먼저 그분이 한 것은 자기 와이프를 도서실에서 짭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에서 보드가 있어요. 시장 시연처럼. 그래서 통과를 시켜서 짭을 받았는데 그때 월급이 적다고 거절했습니다. 풀타면 보험도 받습니다. 이 혜택은 가족한테 다 갑니다. 자기 자식한테 가고 자기도 가고 보험을 다 받고요. 이게 왜 오퍼가 왔을까요? 김 시장 측은 지난 2019년 민 후보와 관련된 노래방에서 청소년 음주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후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래방 운영을 하면서 미성년자 고등학생들한테 술을 제공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싸움을 해가지고 저희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티켓을 발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팰리세이즈 파크의 지도자가 될 시장 후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미성년자들한테 탈선행위도 조장하고 그런 것까지 했던 분이 과연 우리 팔팍의 시장 후보로 자격이 있나. 문제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민석준 의원이 아버지가 자기 명의를 빌려서 노래방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명의만 빌려가지고 노래방을 했다는 분이 이렇게 노래방협회 총무도 하시고 상공회에서 부회장을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럼 그 부모님의
입장을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게 이와 관련해 민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 후보는 김 시장 측 의혹 제기를 선거를 앞둔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래방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는 부모가 운영한 것이며 자신은 명의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도서관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취업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당시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서 본업도 그만둔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방은 앞서 제기된 재정 및 행정 투명성 논란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민 후보 측은 그동안 77만 5천 달러 예산 초과 지출과 600만 달러 잉여금 사용, 전직 직원 소송 합의금 처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 행정부의 재정 운영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폴김 시장은 펠팍은 시장이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라며 시의회와 재정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77만 5천 불, 600만 불 서플러스 쓰는 거, 그리고 30year tax abatement,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저께 들은 건 시청을 옮길 거니까 여기 상권이 망할 거다. 이런 거는 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시청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단합이 되고 있는데 분열시키지 말고 제발 시청 내에서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100불도 시의원 허가 없이는 못 씁니다. 그리고 저가 뭐를 통과시키려고 그래도 법을 통과를 시키려다 아니면 도로공사를 하든가 돈을 쓰려고 하다 할 때는 다대수 시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77만 5천 불도 재정위원회 원유봉 석춘 씨가 했었고 그리고 또 거짓말은 600만 불을 내가 썼다고 서플러스 비상용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썼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썼냐면 집세금을 줄여달라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라 쓴 건데 자기들이 결정한 거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폴 시장이 어떻게 거래를 해서 30년짜리 세금을 안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세금을 30년 동안 받습니다. 김 시장은 공개 토론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잘못된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팩트체크 없이 토론을 진행하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6월 2일 펠팍 민주당 예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이번 공방이 예비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 초용소관의 오랜 수건 사업인 새 통합 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맨해튼 내 후보지도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청사는 초용소관 이전을 넘어 뉴욕 기로한 한국 공공기관들을 한 곳에 모으는 복합 공간으로 추진되며 개관 목표는 2031년에서 2032년쯤입니다. 신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새 통합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맨해튼에 추진 중인 통합청사 건립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지도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건물 매입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신축 방안도 검토됐지만 새 건물을 지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관 목표 시점은 2031년에서 2032년쯤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총영사관 사무공간을 옮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뉴욕 일원에 흩어져 있는 한국 공공기관들을 한 건물에 모아 영사민원과 경제통상지원, 한국 홍보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 공공청사 형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랫동안 자체 청사 없이 임차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현재는 맨해튼 100일 리스트 56가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 공간 운영에 따른 공간 제약과 기관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새 통합청사가 조성되면 재외국민들은 영사민원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지 진출 기업들도 수출과 투자, 금융 지원 관련 기관을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일부 공간을 전시와 홍보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K-컨텐츠와 한국 기업 제품을 알리는 거점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기관들이 입주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공간 수요와 사업성, 기관별 기능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입주 범위를 정할 전망입니다. 오랜 기간 임차 공간으로 운영되어 온 뉴욕 총영사관이 2030년대 초 뉴욕 내 한국 행정과 경제 문화 지원 기능을 모은 통합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사기 근절을 위해 신규 재택 의료와 호스피스 업체의 메디케어 등록을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일부 업체들이 허술한 감독 체계를 악용해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를 벌여왔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3일 수요일부터 재택의료 및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규 등록을 전국적으로 6개월간 중단하는 강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JD 벤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연방 반사기 태스크포스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해당 분야에서 허위 청구와 사기성 운영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단기간에 허위 재택의료 업체나 호스피스 업체를 설립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등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결국 환자와 고용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업체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규 등록은 즉시 제한됩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일시 차단하는 동안 기존 부정행위 업체를 정밀 조사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전체 지출 규모를 재점검하는 등 추가 감독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민주당 주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사기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주를 대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역뿐 아니라 조지아와 오하이오 등에서도 지난해부터 호스피스 감독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미 전국에서 급격히 성장하며 메디케어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80만 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관련 비용은 283억 달러에 달합니다. 같은 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메디케어 환자는 약 270만 명으로 지출 규모는 16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호스피스 혁신단체는 등록 중단 조치를 지지하며 부실 업체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택의료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정상적인 환자와 의료진의 서비스 접근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의수, 의족 등 내구성 의료장비 공급업체들의 메디케어 신규 등록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취업비자 취득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통상임금 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요구되는 최저 연봉 수준이 최대 30% 이상 높아질 수 있어 외국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한인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3월 H-1B 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통상임금 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같은 지역과 직종에서 지급해야 하는 기준임금입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이 제시해야 하는 최저 연봉 수준은 경력과 직무에 따라 기존보다 21%에서 최대 33%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며 행정부는 올해 말 또는 2027년 초 최종 규정 확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신규 H-1B 비자 입국자에게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임금 기준까지 올라가면 외국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H-1B 활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T와 AI, 바이오 등 고급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계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스스로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민 규제 강화는 취업 비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고정 체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과 졸업 후 취업 제도인 OPT와 스템 OPT 축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유예 심사도 더 엄격해지는 흐름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추방 유예를 일반적인 혜택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량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 단속뿐만 아니라 합법 취업과 유학 경로까지 전반적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라클리 센터 지역에서 발생한 한인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년 뒤 한인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려져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가해 남성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LA 카운티 법원이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던에게 총 3건의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캘리포니아 글랜데일 경찰은 리스던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른바 슬립오버를 온 딸의 친구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혹시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이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된 만큼 상담 치료 등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당시 초등학교 3, 4학년생으로 모두 같은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다니던 한인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오랜 기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약 10년 만인 지난 2024년 한 한인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한 피해 학생의 성추행 사실이 공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혹시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딸이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수개월 뒤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리스던을 체포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마침내 지난 8일 피해 학생 1명당 15년형씩 총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리스던은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혼혈 자녀를 둔 백인 남성으로 플러신 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에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고등교육 행정 박사 학위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인종 불평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 기반 비영리 단체 정의회복센터에서 운영 전략 책임자로 활동했던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미국인 약 4,500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기록하면서 여행객들은 높은 기름값과 도로 정체를 함께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미국 전역의 이동량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오는 21일 목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닷새 동안 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480만 명을 넘어서는 메모리얼데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동 수단별로는 자동차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AAA는 전체 여행객의 87%에 해당하는 약 3,910만 명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편 이용객은 366만 명, 기차와 버스, 크루즈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객은 약 22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용 부담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여파로 최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0센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달러 10센트대와 비교해 크게 오른 수준입니다.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휘발유와 디젤 가격 모두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편은 다소 엇갈립니다. AAA는 조기 예약 자료 기준으로 국내선 왕복 항공권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6% 낮은 약 8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당수 항공권은 항공유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예약된 것으로 최근 예약분에는 비용 상승분이 더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혼잡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AAA와
교통 분석업체 인닉스는 연휴 전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당일 오후 시간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AA는 장거리 운전에 앞서 차량 배터리와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을 미리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피하고 가능하면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엠트랙 건강보험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41살 이재관 씨는 지난 1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의료사기 공모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물리치료사 면허와 사업용 은행 계좌를 허위 청구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자들은 엠트랙 직원들을 모집해 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보험 정보를 이용해 허위 의료 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엠트랙 건강보험은 이번 사건과 연결된 허위 청구로 $1,100만 이상을 지급했으며 이 씨와 관련된 청구건에는 $80만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노우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5세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오후 3시 55분쯤 17번가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택에서 작업하던 한 공사 관계자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했으며 노우드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도착 당시 집 밖에 나와 있던 거주 남성을 발견했으며 이 남성은 당시 집안에 혼자 있었고 화재 원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손에 화상을 입고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아내와 전화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관 2명도 응급구조대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스가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장 일부에 배치될 수 있다고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경기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현지 연방기관과 함께 행사 안전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합법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월드컵 관광객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민 단속 대상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는 원활한 입국과 여행을 위해 비자와 여행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속에 팬과 선수, 기자, 방문객들이 권리 침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미래형 공장으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현재 직원 1,700명과 로봇 약 1,000대가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봇들은 절단과 도장, 프레스, 조립 검사 등 단순 반복 작업이나 대형 부품 운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 공장이 로봇만 일하는 무인 공장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자동화 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측은 내년 24시간 조업을 목표로 직원 1,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